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지은이는 이근후, 이서원 공저입니다. 이근후,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정신과 전문의로 50여 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서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나우리 가족상담소 소장으로 부부 및 가족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고통만큼 좋은 약이 없다. 고통은 아프고 쓰리기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나 괴로움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살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배움은 혼자만의 몫이다. 더 나은 나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관찰은 자연스럽게 성찰을 불러온다. 성찰이란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성찰은 마지막으로 통찰을 불러온다. 관찰에서 성찰을 거쳐 통찰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단점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단점이 잘 쓰일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된다. 그럴 때 내 성격이 비로소 풍성해진다. 열등감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서 생기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속에 내가 없어서 생긴다. 내 속에 내가 있으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배웠던 제자가 결혼 후 상해에 살게 되어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냈다. 국제학교 교사들은 외국인이었는데 한국 엄마들을 가장 난감해한다고 했다. 유독 한국 엄마들의 질문이 다른 나라 엄마들의 질문과 달랐기 때문이다. 교사는 통상적으로 아이의 수학 성적이 지난번에 70점이었는데 이번에 80점으로 향상되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이 말에 다른 나라 엄마들은 기뻐하는데 한국 엄마들은 별로 기쁜 기색이 없이 꼭 이렇게 묻는단다. 80점이면 반에서 몇 등이에요? 한국 엄마들은 재차 이렇게 말한단다. 등수를 알려줄 수 없다면 반평균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이유로 한국 엄마들과 면담할 때 교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단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자신의 아이가 우월했을 때만 기뻐하는 자기 정체성 부재의 습관이 외국에 가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한국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사회가 집요한 비교 사회이며 그 결과 열등감과 우월감의 극단 속에 슬픔과 오만을 간직한 사회라는 것을 실감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생명의 존귀함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옳다. 하지만 생명이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옳지 않다. 능력 있는 사람이 위에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이 밑에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능력과 역할로만 보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극단적인 반대의 입장이다. 성숙한 사회란 기초공사는 생명의 존엄성으로 탄탄히 다지고 그 위에 두 기둥은 능력과 역할로 바친 후 상생이라는 지붕으로 마무리하는 사회다. 요즘 트로트의 전성시대다. 한 참가자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심사단의 이야기를 듣다가 울컥해 하소연했다. 어떤 경연 대회에 나가면 심사위원님이 같은 부분이 너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번엔 너무 넘친다고 이야기하시니 어디에 맞춰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연연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부르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색깔과 소신이니 그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소리였다.
내 중심을 세우되 다른 사람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을 곰곰이 새겨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우선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다. 나도 오래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자기 분석도 많이 하고 환자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비슷한 자극을 받으면 불쑥 응어리가 남아있는 걸 보게 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을 매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가져왔음을 알게 된다. 야단과 지적은 사람을 반성하게도 바꾸게도 할 수 없다. 나는 격투기를 좋아했다. 링 위에서 때려눕히는 장면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다. 정신과 의사가 되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억압된 공격성 때문이었다. 누구와 다투면 안 된다는 것을 내면화하고 오래 살다 보니 속에 있던 공격성을 무엇인가로 대리만족해야 했다. 그런데 자주 격투기를 보다 보니 처음과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KO를 시키고 두 손을 번쩍 드는 승리한 선수가 눈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KO를 당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패배한 선수가 눈에 들어왔다. 혹시 뇌에 손상이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 알았다. 내 속의 공격성이 이제야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인간은 양파와 같아서 단순하지 않다. 이런 인간의 양파 껍질을 최초로 벗긴 사람이 프로이트다. 도덕과 이성으로만 이해되던 인간 안에 본능과 무의식이 있음을 발굴해낸 사람이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자기 성찰이다. 천재가 자기 성찰을 하면 인류를 성찰하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프로이트를 보며 깨달았다. 인류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 나이가 90에 가까워지다 보니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다. 결론은 나이 든다는 것은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다.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미화해도 즐거울 수 없다. 세상 모든 일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담담하고 편해진다. 그리고 묘하게 여유가 생기고 의욕이 생긴다. 이 의욕이야말로 노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값진 의욕이다. 의과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할 때 나는 제자 교수들에게 말했다. 이 퇴임식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나의 스승이고 내가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이 어리석고 분별없더라도 성의 있게 대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후 실제로 내가 몰라서 무엇을 물어보면 제자들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었다. 나는 제자들의 학생이 되어 행복했다. 스승이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알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오직 진리에 따라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배우려는 마음을 내는 유연함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대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에게 약관의 어린 나이였던 이이가 찾아왔다. 몇 시간 동안 천지와 인간의 이치를 논한 후에 이이가 인사를 하고 돌아갈 때 퇴계 선생은 이례적으로 동구밖까지 그를 배웅했다. 멀어져가는 이이를 바라보며 퇴계 선생이 중얼거렸다. 후생가외라. 뒤에 오는 사람이 가히 두렵구나. 사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배울 게 있는 사람은 다 나의 스승이다. 인간관계는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는 것과 같다. 내가 찬물이면 상대방은 뜨거운 물이다.
두 물이 적당하게 섞여 미지근한 물로 타협을 하며 지내야 한다. 특히 상사가 나와 다른 뜨거운 물이라면 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를 훈련시키기 위해 내 인생에 온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어디를 가도 뜨거운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도 의과대학 시절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와 싸워 이겼는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진 것이었다. 그분에게 배울 것만 배우면 되는 것이지 성격까지 바꿔가면서 이기려 들며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진 것과 마찬가지다. 나한테 안 맞는다고 상대를 바꿀 필요는 없다. 또 상대가 바뀌지도 않는다. 상대로부터 필요한 것은 취하고 성격은 그대로 두면 된다. 감정보다는 실제적 이익을 우선 가치로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게 생활하는 비결이다. 공황기에 케네스 벨링이라는 부자가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살할 결심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인들이 사는 거리를 지나다 지갑이 없어진 걸 발견했다.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한 소년에게 전화가 왔다. 지갑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년을 만나러 가보았더니 돈이나 물건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소년은 1달러만 달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지갑을 주어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하려니 돈이 없어 동네 가게 할아버지에게 1달러를 빌렸고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년의 정직한 마음에 크게 감동한 케네스 벨링은 이처럼 좋은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이 일을 계기로 자살할 마음을 접었다고 한다. 소년은 자신이 한 사람의 목숨을 건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의 정직이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한 것이다. 아들과 이야기하다가 네덜란드로 박사 공부를 하러 가게 된 뒷얘기를 들었다. 원래 영국으로 가 공부할 예정이었는데 추천 교수가 서류에 합격한 자신에 대해 이 학생을 나는 모른다는 사유를 써서 면접조차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로 인해 영국으로 유학을 가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다. 한참 세월이 지나고 그때 심사를 했던 다른 대학 교수에게 우연히 그 사실을 들었단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화가 나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내가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겪은 부당한 일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바라보고 치유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현실에서 떠오르지도 않아 이제 앙금이 없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오래 가라앉았던 상처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 번개처럼 솟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라졌다고 믿는 것과 실제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나는 과거를 잊었지만 과거는 나를 잊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새겨진다. 잊은 듯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는 참 무섭다. 사람은 자기 경험의 틀 속에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 꼰대는 자기 경험의 틀 속에서 갇혀 사는 사람의 다른 이름일 뿐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속으로는 자기 경험에 갇혀 있더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가치를 실천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은 꼰대로 사람들과 마찰 없이 살 수 있다. 이 좋은 걸 왜 하지 않느냐고 입을 떼는 순간 공식적인 꼰대가 된다. 꼰대를 면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새로운 경험을 쉼없이 해나가면서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확장하거나 자기 생각을 행동화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들과 놀러 가면 심심하다.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예외 없이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있다. 중독이다. 모두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다. 중독은 마약이나 술처럼 물질에 중독되는 물질 중독이 있고 휴대폰을 보는 것처럼 특정 행위에 중독되는 행위 중독이 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자는 사람도 있다. 이는 심한 행위 중독자다. 중독을 간단히 말하면 중독된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중독을 해결하는 법은 단절이다. 그런데 현대인은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같은 간헐적 단절이 필요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휴대폰을 하는 것은 간헐적 단절의 예다. 일요일 하루는 휴대폰 없이 살아보는 것도 간헐적 단절의 예다. 간헐적 단절을 권한다.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는 손자에게 말했다. 거기는 마약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나라다. 가서 혹시 호기심에 마약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마약의 힘이 손자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약은 엄청난 쾌락을 극히 짧은 시간에 제공한다. 마약이 무서운 이유는 상상할 수 없이 커다란 쾌락을 주기 때문이다.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마약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다. 젊은 시절 미워하던 교수가 있었다. 학생들에게 모질게 굴던 교수였다. 어느 해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그 교수와 다른 교수들이 연구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교수가 몸이 아프니 병원에 다녀와야겠다고 사정했다. 거절하면서 내가 한 말은 동물병원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였다. 그때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그 말이 지닌 독성 때문이다. 말한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교수도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다. 화날 때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바늘은 작아도 삼킬 수 없다. 모진 말은 평생 남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난 후 나는 시리에 빠졌었다. 친구 4명이 시험을 쳤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은 내가 가장 좋았다. 그런데 나만 떨어지고 3명은 모두 합격했다. 떨어진 이유는 간단했다.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당시 그것을 알지 못했다. 채점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래지지 않는 마음으로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지냈다. 스님들이 한 말씀은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이 가을까지 갔다. 내가 있던 암자 앞에 큰 감나무가 있었다. 제일 위에 있는 감을 따라 올라갔는데 아무리 팔을 뻗고 장대를 뻗어도 딸 수 없었다. 그때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이거구나. 이래서 내가 떨어진 거구나. 내가 부족했던 거구나. 그 길로 절에서 내려와 다시 공부할 수 있었다. 스스로 약점을 깨닫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너무 나를 아프게 하는 사실은 아무리 쉽고 간단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남의 약점을 보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나의 약점을 보는 일이다. 극작가 이강렬 씨가 대본을 쓴 연극을 본 적이 있다. 배우는 관객들에게 모자 하나 빌립시다, 외투 하나 빌립시다 하면서
신발부터 모자까지 관객 것을 빌려 차려입는 과정을 연극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고 퇴장하면서 연극이 끝났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연극 한 편으로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인생은 알몸으로 태어나 사람과 세상에서 빌려 입고 한 생을 살다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평생 정신과 의사로 살다 보니 부모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런데 태어난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는 다 내가 빌려 입는 옷에 불과하다.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은 없다. 부모에게 바라지 않는 마음, 생명을 내게 준 것으로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으니 나머지는 내 몫이라고 여기며 사는 마음이 부모 복을 이어받아 나의 복을 쌓는 것이다. 부모가 어린 시절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길렀는가 혹은 마음이 행복하게 키웠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된다. 정신과에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 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이혼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면 버럭 화를 낸다.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항변한다. 반대로 이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싶어 이혼을 말리면 왜 남의 이혼을 말리냐며 화를 낸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 이혼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혼은 늘 당사자의 마음이 우선이다. 방송에 강의를 나가거나 인터뷰를 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이 살면서 언제 가장 좋았느냐는 것이다. 항상 내가 하는 대답은 좋지 않은 때가 없었다이다. 지나고 보면 다 좋았다. 당시에는 싫고 힘들었지만 그때 그 사람, 그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다.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태도가 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태도와 좋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태도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쁜 일과 힘든 일의 빈도가 그리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싫은 사람과 힘든 일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려고 한다면 좋은 사람에게는 플러스를, 싫은 사람에게는 마이너스를 배울 수 있다. 내 아들이 네덜란드에서 박사가 된 과정은 우리나라의 박사 과정과 사뭇 달랐다. 특정한 날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에는 특정한 날이 없다고 한다. 지도교수가 내가 박사가 될 준비가 되면 찾아오라고 한다. 찾아가서 박사 논문으로 쓸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지도교수가 질문 하나를 던진다. 그 다음은?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대답하면 교수가 다시 묻는다. 그 다음은? 다시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된다. 그러다 답이 막히면 더 공부해서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야 한다. 마지막까지 질문과 답변이 오가다 끝장에 이르면 박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일탈하지 않고 공부만 한 모범생은 타 분야의 문외한이고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살면서 내 친구나 주위 사람을 둘러보면 모범생보다는 아닌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를 나는 일탈이라는 두 글자에서 찾는다. 일탈은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이유로 행동을 선택했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일탈을 해본 사람은 비록 성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일탈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배우고
융통성을 배우게 된다. 모범생은 이를 배울 기회가 없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돈을 잘 버는 것은 얼마나 관계가 깊을까? 사실 그 둘은 별 관계가 없다. 공부머리가 좋은 사람은 시험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에 수월하게 들어간다. 일머리가 좋은 사람은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돈을 잘 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좋은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건 뿌리 깊은 편견이자 욕심일 뿐이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열심히 공부하겠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끝까지 결심대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쁜 행동들이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대로 자신을 끌고 갈 것 같지만 실은 욕망대로 자신이 더 많이 끌려가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프로레슬링 보는 것을 즐겼다.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볼 때도 있었다. 그런데 자꾸 경기를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상대가 발로 차려고 하는데 상대 선수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에 차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가슴을 내밀고 발에 맞았다. 아하, 다 짜고 하는 사기극이구나. 그것을 알고 나자 흥미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어느 날 이 사기극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선수들은 다치지 않고 즐거운 운동을 할 수 있고 관객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주최 측은 돈을 벌 수 있다. 사기극도 이런 사기극이면 좋은 사기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자 다시 레슬링을 보는 게 즐거워졌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상대와 나를 살리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하얀 거짓말을 하며 산다. 그것은 예의와 배려의 또 다른 기술이기도 하다. 나를 위한 사기는 남을 죽이고 마지막에 나를 죽이는 독약이 된다. 반대로 남을 위한 사기는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묘약이 된다.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쳐볼 일이다. 오래전 진료실에 엄마와 딸이 찾아왔다. 딸이 미국에 가서 좋은 남자를 소개받아 약혼식을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마음에 들었단다. 딸은 약혼한 남자 말고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깜짝 놀란 엄마가 딸의 정신 상태를 봐달라고 데려왔다. 딸이 나에게 물었다. 가게에 가서 사과를 사려고 집어들었는데 흠이 있어요. 옆에 사과를 보니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과를 사는 게 좋을까요? 똑똑한 딸이었다. 결국 딸의 논리를 이기지 못한 엄마는 새로운 남자와의 결혼을 허락했다. 세계 여행을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인상적으로 느낀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한국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한국 사람은 만나면 격하게 반가워하면서 나이, 사는 곳, 하는 일, 나온 학교, 자식이 하는 일을 차례로 묻기 시작한단다. 그리고 대답할 때마다 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고 했다. 소위 신상 털기가 끝나면 공손하게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기에 나이나 직업을 불문하고 친구가 되는 외국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내 선배 가운데 배우자의 첫째 조건으로 눈이 총명하고 맑은 사람을 꼽는 의사가 있었다. 눈이 맑아야 머리도 똑똑하고 이세도 영특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이유였다. 선배는 고르고 고르다 마침내 이눈이다 싶은 여자를 만나 늦장가를 갔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에 배우자의 비밀이 밝혀졌다. 여자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다. 렌즈를 뺀 아내의 눈은 총명하지도 맑지도 않았다. 후회했지만 너무 늦고 말았다. 첫눈에 반한다는 건 언제나 절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느 여자는 애잔한 눈을 가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다가 큰 눈동자에 눈물을 흘리는 남자를 성당에서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그때 왜 눈물을 흘렸느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하품을 했었노라 고백했다. 내 눈을 너무 믿지 말자. 히말라야의 산들을 등반하다가 조난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환각 때문이다. 텐트 속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른다. 그것을 따라 나가면 수백 미터 낭떠러지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개 최고봉을 10년에 걸쳐 차례로 오른 라인홀트 메스너는 등반 도중 동생을 잃었다. 그는 여러 번 동생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동생의 모습을 보았다고 회고했다. 메스너뿐만 아니라 등반가들의 회고에는 환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산소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소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환각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피해의식과 관련한 자극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 환각이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이 진짜 환각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처음 생기던 시절 선생님이 치료하는 환자가 윗집과 아랫집에서 파이프를 타고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했는데 층간소음 경험이 없던 선생님은 환각이라고 판정해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간단하다. 자세히 물어보면 된다. 질문이 늘 중요하다. 요즘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패널들이 가정법을 많이 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전제한 후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쓰는 식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가정이 때론 아주 위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평생 만난 정신과 환자들은 상당수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정확한 추론을 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상담을 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람은 단연 의심하는 사람이 으뜸이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망상이나 환각을 가진 사람 역시 만약 이러하다면 이라는 전제에서 생기는 이미지와 감각적 자극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가정을 전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규명된 사실, 확인된 증거를 토대로 말하고 시나리오를 쓰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 예전에 삼청동에 집을 짓고 정원에 나무를 심는데 기왕이면 무성하게 나무들이 덮이기를 바랐다. 정원수 심는 일을 하는 일용직 노인에게 촘촘하게 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했다. 병원을 다녀와 정원을 보니 내가 엉성하게 심은 그대로였다. 왜 손을 대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종일 정원에 앉아 어떻게 꾸미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했는데 손대지 않고 이대로 두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두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삼청동 살던 집을 가보니 과연 그 노인의 말대로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변해 있었다. 제도권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노인이었지만 경험이 주는 지혜의 농도는 짙고 진했던 것이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우리 삶에서 진짜 지혜는
상상의 경험을 더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발로 뛰고 몸으로 체득하는 경험이야말로 진짜 지혜를 만드는 보약이다. 한 번은 후배 교수와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 정신의학 학회에 갔다. 성대한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마지막에 먹은 튀김 후식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다. 슬쩍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뱀으로 만든 튀김이라고 했다. 그 소리를 곁에서 들은 후배 교수는 바로 화장실로 갔다. 그 후 무려 5차례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복통을 호소했다. 뱀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들은 후부터 화장실을 들락거리니 필시 심리적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릴 때 병약한 아버지가 거의 날마다 보양으로 뱀탕을 드셨다고 했다. 그때 그걸 보며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뱀을 많이 먹으니 나중에 뱀들이 나에게 복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한다. 정신과 의사가 되어 그런 자기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스스로 성찰하고 치료를 했을 텐데도 막상 뱀으로 된 후식을 먹자 반사적으로 몸에 증상이 나타난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해석만 올바르게 해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 정신과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한다. 생기지도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온갖 걱정을 도맡아 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눈앞에 재미있는 것이 오더라도 보지를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생각을 하며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환자가 된다. 현재의 생각을 집중해 단순화시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단순한 것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는 늘 단순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삶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해 생각을 단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초등학교 때 비만 오면 팔에 큰 두드러기가 났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정신과 공부를 하면서 두드러기가 나는 원인이 상한 음식을 먹어서 나는 신체적 이유 외에도 심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와 두드러기와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하다 비 오는 날 심부름을 다녀오면 두드러기가 났다는 것이 떠올랐다. 당시 심부름을 하려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었다. 가기 싫은 심부름을 그것도 비를 맞으며 먼 길을 가야 하니 너무 싫은 마음에 몸에 두드러기가 났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나자 거짓말처럼 아무리 비를 맞아도 두드러기가 나지 않았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무섭다.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몸에 풀리지 않는 감정이 계속 나타나니 말이다.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 과거가 아닐까? 과거는 두더지 게임 속 두더지처럼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솟아오른다. 사람은 쌓아두고는 못 사는 존재다. 풀고 살자. 내 고등학교 친구 중에 사업을 하느라 평생 바쁘게 살아온 친구가 있다. 그 친구와 고등학교 때 산악회를 만들었고 산악회는 후에 히말라야를 자주 찾았다. 하지만 정작 그 친구는 사업을 하느라 바빠 히말라야에 가지 못하고 지원금만 내왔다. 친구는 히말라야를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느덧 친구는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고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히말라야에 가려 했지만 체력이 되지 않아 끝내 가지 못하고 말았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 수명은 기껏해야 100년이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내일로 미루면 막상 내일이 되었을 때
건강과 사고의 발목을 잡혀 못할 수 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면 후회와 아쉬움이 줄어든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그마저도 온갖 변수로 더 짧아질 수 있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행은 가슴 떨릴 때 떠나야지 다리 떨릴 때 떠나서는 안 된다. 정신병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생긴 병이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다르게 만들어주면 정신병도 고칠 수 있다. 집에서 도무지 나오지를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 환자가 있었다. 선생님은 청년을 병원으로 오게 한 뒤 병원이 있는 동대문에서 명동 서울중앙우체국까지 다녀오는 심부름 숙제를 냈다. 돈 10,000원을 주면서 기념 우표를 사오라고 했다. 배가 고프면 짜장면도 한 그릇 사 먹으라고 했다. 기념 우표를 사려니 창구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고 짜장면도 시키려면 중국집 점원에게 말을 걸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의 증세가 조금씩 좋아졌다. 집에만 있던 생활 습관이 변화하도록 한 것이다. 힘보다 꾀를 쓰라고 한다. 곰보다는 여우가 되라고 한다. 두 조언 모두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필요한 힘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의 습관을 잘 관찰해 파고 들어갈 곳을 발견하고 가장 작고 손쉬운 것부터 바꾸어 나가도록 하면 된다. 그럴 때 사람은 서서히 변하는 존재다. 원리를 알면 나도 남도 바꿀 수 있다. 학창 시절에 열심히 시를 써서 시인인 국어 선생님에게 보여드렸다. 다음 날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물었다. 너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뜻이 통해야 시다. 음악도 미술도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다. 나의 감정과 생각에만 빠져 표현하고 사람들과 통하지 않는다면 예술이 아니라 나의 취기에 불과하다. 통하는 것이 예술의 에센스다. 한 해에 몇 권씩 책을 출간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다. 내 대답은 항상 같다. 하다 보니다. 이 말은 나의 진심이다. 처음부터 책을 언제까지 쓰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하루하루 쓰다 보니 어느 사이에 책 한 권 분량이 되어 책을 내고 있을 뿐이다. 목적에 힘주지 않고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 천천히 가는 자가 멀리 간다 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는 1000회 콘서트를 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처음부터 1000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한 곡 한 곡 부르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한 걸음이 없이 어찌 천리길이 있겠는가. 하다 보니 멋있어지는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 책의 주제는 사람과 정신과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과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나눈 책입니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양면 모두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굶지 않고 길에서 잠들지 않고 헐벗지 않은 상태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커트라인은 넘은 것입니다. 나머지 행복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정신을 가꾸는 것에서 결정됩니다. 정신과 마음을 가꾸는 일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가변성과 농축성에 대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송세월하기로 작정하면 1000년도 짧습니다. 하지만 삶의 진지한 태도로 접근하려 하면 하루도 1000년 같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500년 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당대의 주류였던 천동설의 허구를 깨닫고 지동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시대 사람들과 동등한 과학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과거에 살았지만 그의 정신의 유효기간은 순식간에 500년까지 확장된 것이죠. 몸이라는 물질적 한계는 100년을 넘기도 어렵지만 정신은 수백 년, 수천 년을 뛰어넘은 미래까지 확장되기도 합니다. 붓다의 사상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크게 3단계로 발달한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그냥 사는 단계입니다. 밤처럼 캄캄한 가운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좌충우돌 그냥 사는 단계입니다. 내 안의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현재 어떤 모습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을 닥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2단계는 고통의 단계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괴로워 힘든 단계가 2단계입니다. 원인은 몰라도 현존하는 고통만은 생생하기에 인간은 괴로워집니다. 여기서 원인을 찾으려 모험을 떠나는 한 부류와 그냥 그대로 괴로워만 하며 살거나 혹은 다른 쾌락과 즐거움으로 이 고통을 상쇄하려는 부류로 나눠집니다. 3단계는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단계입니다. 내 정신의 모습과 역사를 인지하고 발견하고 직접 수정도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비로소 내 정신을 내가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1단계와 2단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3단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삶을 진지하고 의도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3단계로 살고 싶어서 날마다 도전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자기를 깨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개선하는 과정은 대단히 큰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저는 그냥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그냥 하다 보면 해낼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삶을 살아낼 수 있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더 나은 삶이 창조되기에 반드시 이유를 찾지 못하더라도 그냥 좋은 쪽, 바람직한 쪽을 선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날마다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지만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그냥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눈이 번쩍, 가슴이 덜컥하는 글을 만나는데 그 순간이 참 좋습니다. 자막을 편집하는 알바를 아들에게 맡겼는데 몇 달 전에 아들이 손을 크게 다치면서 제가 다시 모든 영상 편집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책을 읽고 낭독한 부분을 표시하며 계획을 짜야 하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하루치 생각을 워드로 작성해야 하고 그 후 1시간 10분간 녹음을 해야 하고 그리고 1시간 30분간 컷 편집을 해야 하며 컷 편집이 끝나면 자막 작업을 1시간 동안 해야 합니다. 대략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중 가장 힘든 작업은 자막 작업입니다. 컷 편집은 운동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데 자막 작업은 꼬박 들여다보고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루해질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떠올립니다. 내가 1시간 수고해서 몇천 몇만 명이
편리하게 책 내용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루함이 사라지고 보람을 느끼죠. 지금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온갖 정보와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좋은 선생님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류의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더 나은 정신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동일하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나 자신의 작은 선택이 후일 인류에게 큰 선물이나 피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구박하고 방치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곧 인류를 해치는 일입니다. 인류를 위하거나 해치는 일은 지구 전체의 생명을 위하거나 해치는 일이고, 이러한 생명을 탄생시킨 우주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거나 또는 보답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승과 제자의 주고받는 말들이 참 좋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옹이나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가 스승이라고 자청하며 혹세 무민하는 어리석고 사악한 이들만 많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앞으로 이 땅과 지구 전체에 좋은 스승과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